자, 채널 제네시스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철종 세무사님을 모시고 아주 굉장히 좀 재미있는 정보, 돈 되는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열심히 하면서 네네. 저희 많은 분들 만나면서 네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가 네. 이제 개업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 들어보기 전에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세무사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채권 투자 시 세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 좀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네. 일단 간략히 제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현재 김철종 세무사 사무소 대표 세무사님으로 계시고 기존에 계속 이제 삼성증권에서 네, 맞습니다. 근무를 하셨어요. 네. 세무법인 다솔 본점에서도 근무를 하셨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뜻하는 바가 있어서 개업을 하시는데 사무실은 어디죠, 위치가? 사무실은 지금 저희 서울 강서구 마곡역에 있습니다. 네, 마곡역에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쪽 되게 강서 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SBS, 채널A, KBS, 한화투자증권, 그리고 국세신문, 여러 가지 칼럼 기고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블로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제가 블로그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블로그에는 제가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네. 뭐 겪었던 이런 상담 사례라던가 네네. 아니면 좀 우리 독자분들이나 우리 이웃분들한테 좀 정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세무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글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양도, 상속, 증여 이런 재산세제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알기로 상담을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대략 몇 건 정도? 글쎄요, 뭐 건수를 네. 세기는 어렵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의 특성상 네. 이제 상담을 굉장히 많이 네. 해오는 역할을 주로 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사례들은 조금 네. 많이 쌓여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담의 강점을 갖고 있는 김철종 세무사님이십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채권 투자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채권 투자 시 세금? 네. 자, 요즘에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한 2주 전쯤에 네. 미국의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좀 CPI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발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3.7%를 상승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사실 시장 예측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은 하지만 네. 연준의 목표치인 2%대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금리를 뭐 우리가 현재로서 기대하고 있는 이 고금리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는 아무래도 더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죠. 네, 또 심지어 최근에 발표된 이제 회의록에서는 네. 미국의 연준 위원분들 중에서 일부는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도 지금 제시가 됐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올린다고요? 네, 더 올려야 돼. 막 이런 네. 정도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이게 참고로 어저께 또 발표된 뭐 이제 주택 뭐 공급 지수가 미국에서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그것도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면서 미국에서는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경기가 더 좋다라는 신호들이 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 금리 인하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당분간에는 고금리 시대가 좀 네.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은 제가 가져온 주제가 채권 투자잖아요. 네. 이런 고금리 시대에 우리 자산가분들은 채권 투자에 많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채권 투자할 때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국가나 아니면 지자체나 은행과 같은 이런 뭐 금융기관들 또는 일반 회사에서도 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 돈 빌려주고 내는 차용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우리 자산가분들이 채권 투자에 많이 관심을 갖는데 네. 이게 채권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먼저 이 특징들이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손실 없이 원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회의록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투자하고서
설사 금리가 추가 인상되더라도 네. 만기까지 보유한다라면 손실 없이 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네. 부분. 또 채권은 물론 채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뭐 분기별, 반기별, 뭐 1년일 수도 있겠고요. 다 다르지만 정해진 날에 이자가 꼬박꼬박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자 수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특히나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라면 당연히 이 이자율도 높겠죠. 네네. 그 다음으로는 이 금리와 채권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기, 금리가 높으면 반비례 관계에 의해서 채권 가격은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런 고금리 시기에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수하면 네. 이제 향후 언젠가 금리가 또 인하될 수 있잖아요. 네. 그 금리가 인하되는 때에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서 네. 여기에 매매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싸다는 거네요. 채권 가격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지금 아주 싸다. 네, 지금 여기 있네요. 네, 뭐 제가 이 채권 가격하고 금리 관계에 대해서 그냥 잠깐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실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들여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직관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네네.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금리 5%짜리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금리 10%짜리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 10%짜리의 채권이 신규 발행이 됐어요. 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뭐 투자자들이나 일반인들은 당연히 10%짜리 채권을 사려고 하겠죠. 네. 그리고 나 역시도 5%짜리 갖고 있지만 10%짜리로 바꾸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5%짜리 채권을 처분을 시도를 합니다. 살려고 하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지금 다 10%짜리 채권을 사려고 하니 내의 이 5%짜리 채권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나마 팔려면 싸게 팔아야 하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네네. 금리가 낮아지면 또 반대로 내가 좀 5%짜리 들고 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채권이 2%짜리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내 채권을 다들 사려고 하겠죠. 네네. 인기가 높아지니 채권 가격은 높아진다. 요렇게 요 정도로만 직관적으로 이해해 주셔도 충분히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이때 세금이 어떤 게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두 있어요. 가지. 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따박따박 받는 이자에 대한 요거네요. 네, 이자 소득입니다. 음. 그리고 네, 이자 소득이 이제 따박따박 받을 때마다 들어가게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채권을 매수하고서 향후에 채권을 매도했을 때에 네네. 발생할 이 자본 차익, 매매 차익이나 상환 차익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이자 수령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고요. 이자 소득으로. 네. 네.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네. 현재로서는 과세가 제외됩니다. 과세 제외? 네. 제외라는 게 뭐 비과세라는 편하게 건가요? 네, 비과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음. 소득세법 같은 경우에는 네. 열거주의를 그렇죠. 택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 주택을 매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해라고 이렇게 규정을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네. 이 채권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열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아. 보니까 현재로서는 과세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다만 이제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향후에 예정대로라면 25년부터는 네. 이제 아마도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 가상화폐. 맞습니다. 가상화폐도 가상화폐랑 유예됐잖아요. 아주 비슷한데, 네, 맞습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아, 그럼 당장은 내가 채권을 매입을 해서 네,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을 내면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당장 25년 전까지는 괜찮다. 네, 맞습니다. 매매 차익은. 그럼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채권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네. 먼저 금융회사에서 그 네.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네. 15.4%를 떼고서 남은 잔액을 이자로 지급해요. 15.4%를 뗀다. 네, 맞습니다. 왜 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왜? 세법에서는 뭐 원천징수라고 해서 네네네. 이제 항상 금융회사에서 지급할 때 떼게끔 해놨는데 네. 요거는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원천징수가 되어야 네네. 세원 관리가 가능한 거죠. 아, 소득이 이렇게 발생했구나라는 거를 미리 파악하면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네네. 제도가. 네. 그래서 이제 떼고서 지급을 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우리 금융소득자분들이 네네. 연간 발생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네네. 2천만 원이 넘니 안 넘니를 보셔야 되는데요. 연간. 예, 연간입니다. 네. 근데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네. 이때는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우리 아까 원천징수 된 걸로 끝. 추가적인 아. 세무는 없습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2천만 원이 초과한다라고 네. 하면 이때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5월 달에 한 번 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세금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겠네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네네. 한번 더 다음 페이지에서 저희가 좀 더 한번 말씀을 네, 한번 한번 볼까요? 볼까요? 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 종합소득 내에 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만약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네. 이때에는 다른 소득, 뭐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소득, 소득. 네, 아니면 우리 부동산 임대 많이들 관심 네네. 있으시잖아요. 또는 근로소득. 이러한 네. 소득들과 합쳐서 다시 한번 신고 납부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뭐 꽤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율 구간이 우리 지방소득세 빼면 한 38% 구간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한다. 네네. 즉 아까 전에 15.4%의 원천 징수를 했고 네. 38%를 가정하면 이제 지방소득 합쳐서 41.8%의 네네. 차액에 대해서는 네. 추가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소득이 네. 많아질수록 세부담은 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럼 이 경우에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넘을 것 같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살짝 넘어. 네. 그럼 이제 다 합산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 네, 부분이 네. 있는데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네. 2천만 원이 초과되면 합산되는 건 맞는데 네네.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합산이 됩니다. 예를 아, 들면 전체가 아니라. 예, 내가 금융소득이 2,500이야 라고 하면 네네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그 소득은 네. 500만 원, 2천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아. 합산됩니다. 이게 또 좋은데. 네. 여기 주택임대는 전액 전체 들어가죠. 전액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네. 어떻게 보면 그 세법상에서 우리 세금 측면에서 이 문턱 효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 문턱 효과를 고려해서 이제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세부담을 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구조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택과 조금 다릅니다. 네네네. 네. 빨리 주택도 그걸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채권 투자했을 때 큰 틀에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자 소득. 그리고 네네. 또 하나가 이제 매매 차익이나 상환 차익, 이 자본 차익인데요. 네. 현재 세법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 시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자본 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고금리 시기에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한 다음 네. 향후에 금리 인하기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세금이 전혀 없이 자본 차익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네. 엄청난 이점인데 이게 금융투자 소득세라고 네. 하는 이제 세목이 있는데요. 음. 2025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만약에 25년에 예정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채권의 매매 차익이나 상환 차익도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로 과세가 네. 될 예정입니다. 저게 혹시 네. 변경되는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 원래는 얘가 네. 2023년에 시행이 될 맞아요. 예정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금융투자 하시는 분들의 네. 반발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물론 말해서 네. 개미분들 네, 엄청나게 반발이 그쵸. 많지. 거기에 네. 대통령 선거 이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어, 2년 연기가 되는 네. 결국에는 그래서 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또 모르겠습니다. 2년 후가 돼서 또 24년 말쯤이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연기가 되고 안 되고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금투세의 과세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네. 일단 그래서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25년부터는 이제 과세가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세목이 새롭게 생기는데 네. 특징을 잠깐 보면 크게 이원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에서 이제 금융투자로 해서 발생한 소득은 네. 금융투자 소득과 이자 소득, 배당 소득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말하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네. 정말 순수한 의미, 예를 들면 채권 이자라던가 네네네. 예적금 이자 또는 네. 주식 배당금 네. 이러한 순수한 의미에서의 받는 것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될 거고요. 네. 실질적인 자본 차익 성격에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내가 얻는 이 자본 차익 성격은 전부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가 될 겁니다. 아,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금융 소득에서도 네, 이게 시세 차익용하고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하고 조금 나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 이게 사실 좀 말씀드리면 네. 이 자산가분들 또는 소득이 높은 네네. 분들한테는 오히려 사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현재는 배당소득으로 들어가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고액의 다 합산돼 버려. 네, 합산돼 보니까 이 고액의 고율의 이제 소득세율을 맞을 텐데 네. 이게 분류과세가 돼버리면 금투세로 가면 네. 22%만 내고 끝나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무조건 시행되겠네요. 보니까. 네,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우리 자산가분들은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또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이 합리적인 걸로 볼 때는 저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로 가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이 투자를 해요. 예를 들면 뭐 주식에도 투자를 했고요. 상장 주식 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또 채권도 마찬가지고요. 얻는 내가 투자함으로써 얻는 차익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성격인 건데 상장 주식은 뭐 대주주에만 과세한대. 해외 주식은 양도세로 간대. 또는 뭐 펀드는 배당소득이래. 근데 채권은 또 과세를 안 한대. 어떻게 보면 똑같이 얻는 자본 차익인데 뭐에 투자했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게 조금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는 금융투자에서 내가 얻는 자본 차익은 이제 이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과세된다라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봅니다. 네네네. 자, 여기까지죠. 네, 맞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저희 세무사님 아마 계속 올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상담 사례는 뭐 워낙 계속해서 있을 거니까 이런 상담 사례를 제가 계속 올리고 공유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 블로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좋은 정보 올려주시고요. 또 저희 채널에도 많이 나와주세요. 아, 네. 물론입니다. 뭐 불러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채권 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자,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